평생 찬물을 마셨던 분에게 속는셈 치고 한 달 동안만 따뜻한 물을 마셔보라고 권해본 적이 있는데요. 재밌는 건 다시 찬물을 마시라고 하면 이제는 찬물을 못 마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노화의 과정에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수분의 변화와 온도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큰 변화는 수분의 감소입니다. 막 태어난 유아는 몸무게의 70에서 80%가 수분이지만 청장년기에는 60%, 노년기에는 남자가 55%, 여자가 50%까지 체내 수분이 감소합니다. 이러한 체내 수분의 감소로 인한 눈에 잘 보이는 신체 변화는 주로 피부의 변화입니다. 피부의 수분 변화는 주로 피하층에서 일어납니다. 피하층에는 혈관, 림프관, 미세신경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피하층의 수분 감소로 인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변화는 피부주름입니다. 따라서 피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부의 보습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피부의 노화에서 수분의 변화는 주로 피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외부에서 피부 보습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피부의 피하층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뼈도 22% 수분으로 채워져 있으며 수분의 배설과 흡수량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루의 총 수분 배설량은 2600cc이며 이것은 곧 흡수량도 2600cc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수분 흡수량 중 500cc는 음식을 통해 흡수하며 나머지 2100cc는 마셔서 보충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머그잔 한 컵의 용량은 350cc 정도이며 하루에 6잔의 물을 마시라고 권장합니다. 350cc 6잔은 2100cc가 되므로 하루 6잔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음식은 주로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밥을 할 때도 물이 필요하고 나물을 무칠 때도 끓는 물에 나물을 살짝 데치고 국을 끓일 때도 물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6잔 마시기 어렵다면 하루 5잔을 마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따뜻한 물 6잔의 기적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상 체온 범위도 달라집니다. 0세에서 2세까지는 36.4도에서 38도까지를 정상 체온 범위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경우 35.8도부터 37.5도까지를 정상 체온 범위로 간주됩니다. 즉, 나이가 들면 체온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점은 고령자의 37.5도는 어린아이의 38도에 해당하는 고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화를 막거나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건강한 노화를 준비하여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수분 부족과 체온 저하라는 큰 변화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수분 부족은 수분 보충을 통해 체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하루에 따뜻한 물을 6잔 마시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을 6잔 마시면 첫 번째 효과로 살이 빠집니다. 살이란 지방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따뜻하게 유지하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입니다. 추운 지역에 사는 에스키모들은 따뜻한 지역 사람들에 비해 피지방층이 두껍습니다. 이는 추운 지역에서 피지방이 체온 조절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면 피지방층이 얇아지며 살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뜻한 물 연구 초기에 60대 중반 여성이 살을 빼고 싶다며 하루에 6잔의 따뜻한 물을 마시면 살이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환자는 의사의 조언을 따라 실천한 결과로 한 달 후에 4kg의 체중 감량을 얻었습니다. 이 초기 연구 결과를 듣고 나도 놀라웠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코막힘 또는 기침에 좋다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평소에 마시던 따뜻한 물을 최대 12잔까지 마시게 됩니다. 약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잘 복용하지 않습니다. 이틀 정도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감기는 약을 먹는 것보다 증상 호전이 빠릅니다. 감기는 건조하고 차가운 조건에서 잘 옵니다. 그래서 건조하고 차가운 겨울철에 감기에 잘 걸리는 것입니다. 건조하고 차가운 조건에 반대로 하면 감기 예방은 물론 감기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은 말 그대로 따뜻함으로 차가운 것과 반대이며 물은 건조한 환경에서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감기를 일으키는 원인의 대부분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의 증식 조건 중 하나가 신체 온도보다 약간 낮은 온도입니다. 바이러스는 저온에서 잘 증식합니다. 그러므로 체온이 잘 떨어지는 겨울에는 감기에 잘 걸리게 됩니다. 또한 평소에 몸을 차갑게 하는 습관이 감기에 잘 걸리게 합니다. 세 번째 효과로는 생리통이 줄어듭니다. 생리통의 주 원인 중 하나가 수분 부족입니다. 생리기관에는 뇌에서 생리기관의 수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감지하여 이를 위해 다른 기관의 수분을 생리기관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랫배에서 통증이 생기는 반면 다른 신체 부분은 수분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생리전 증후군은 이러한 수분 부족 현상에서 기인합니다. 생리 전부터 충분한 수분을 체에 축적하여 몸의 수분 부족과 이로 인한 다양한 신체적 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뜻한 물의 기는 근육의 긴장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근육에 더 많은 혈액이 공급되어 생리통이 완화됩니다. 여섯 번째 효과는 여드름과 뾰루지를 줄여줍니다. 여드름이 잘 생기는 피부를 검지로 문질러 보면 기름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성 피부입니다. 지성이라는 말은 기름기가 많은 피부를 의미합니다. 지방이 피지선에서 분비되어 잘 배출되지 못하고 고이는 것은 마치 물이 고이면 썩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분비물은 세균이 잘 자랄 수 있는 온상이 됩니다. 세균 감염이 일어나면 환원되어 환성 여드름으로 발전합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 기름이 잔뜩 묻은 그릇을 따뜻한 물에 잘 씻듯이 지성 피부도 따뜻한 물을 열심히 마시면 여드름이 잘 해결됩니다. 지성 피부의 여드름에는 시험 삼아 3개월 동안 따뜻한 물 6잔 마시기를 추천합니다. 따뜻한 물로 설거지하는 것과 원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물을 마시면 소화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소화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하나가 온도입니다. 소화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로서 온도에 따라 활성이 변합니다. 일반적으로 효소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반응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온도가 올라가면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 반대로 반응 속도가 감소합니다. 우리 몸의 신체 온도가 37.5도인 것은 온도와 산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효소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시는 따뜻한 물이 효소의 활성 온도에 접근할 때 효소가 잘 활성화되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변비가 사라집니다. 찬물을 마시면 장운동이 저하되어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찬물이 물 분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장운동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삼투압에 의해 장내 물 분자가 체내로 흡수됩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배도 따뜻해지므로 변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비듬이 줄어듭니다. 충분한 수분 공급을 통해 피부의 건조를 예방하면 비듬도 줄어듭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오므로 권장됩니다. 특히나 운동 후에는 찬물을 마시지 마세요. 운동 후에 찬물을 마시는 것은 최악의 조합입니다. 여름에 준비 운동 없이 수영장에 뛰어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접시를 찬물에 갑자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마비 같은 큰 충격은 아니어도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러한 충격에 노출되면 그 충격이 축적되어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뜨거운 접시와 같이 달궈져 있는 상황은 운동, 등산, 노동을 했을 때 또는 찜질방에 있을 때, 열받았을 때,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술을 마셨을 때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대부분 찬물을 찾습니다. 바로 찬물이 뜨거운 접시를 찬물에 넣으면 깨지는 것과 같은 충격을 몸에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동을 한 뒤에 찬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운동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운동 후에 물을 마시는 요령은 따로 있습니다. 먼저 몸이 식을 때까지 땀을 닦고 기다린 다음 찬물 가열을 한 다음 약간 따뜻한 물을 마십니다. 운동 후에는 몸이 달궈져 있는 상황이므로 약간 따뜻한 물을 마시면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운동을 하면 열이 나지만 측면에서 운동을 하느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에너지를 보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을 통해서 따뜻한 열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은 현대인이 당면한 만성 질환이기도 합니다.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42도 이상의 온도에 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암세포는 42도 이상에서 죽지만 정상세포는 45도가 돼야 죽습니다. 바꿔 말하면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비교해 조금 더 잘 생존합니다. 즉, 암세포는 저체온 환경을 좋아합니다. 저체온은 저산소 환경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암치료 방법에는 하이팩 요법이 있습니다. 원리를 설명하자면 정상세포는 42도 이상에서도 생존하고 암세포는 40도에서 변화하여 42도를 넘어가면 여기지는 원리를 이용한 치료요법입니다. 이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면역력 증강과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수분 부족 상태에 이르게 되고 연속적인 반응으로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혈압이 높은 경우 혹시 수분 부족 상태는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꾸준히 물을 충분히 마셔보면서 혈압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따뜻한 물 6잔을 꾸준히 마시면 2에서 3개월 뒤 수축기 혈압은 10에서 15 정도, 이완기 혈압은 5에서 10 정도 하강합니다. 보통 혈압약을 개발할 때 신약은 기존 약에 비해 수축기 혈압을 10에서 15 정도만 하강시켜 좋은 약으로 평가되며 출시됩니다. 물, 특히 따뜻한 물도 신약 못지않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셔야 하는 이유. 수면에 들어가면 초반에 많은 땀을 흘립니다. 대부분은 잠든 직후에 땀을 흘리고 약 1컵 분량의 땀을 흘리기 때문에 수면 시간 내내 수분 부족 상태로 잠을 자게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물 한 잔, 가급적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기를 권합니다. 취침 전에 적당한 수분 섭취는 수면 중에 갈증을 예방해 줍니다. 수면 중에 1컵 분량의 땀을 흘리는데 거의 대부분이 잠든 직후에 배출됩니다. 따라서 수면 중에 갈증을 느끼기 쉽습니다. 갈증을 느끼면 수면 중간에 일어나서 물을 마셔야만 갈증이 해결되므로 질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없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침대 중간에 깨면 다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권합니다. 물이 지나치게 뜨거우면 자율신경계 중 교감신경계를 향상시킵니다. 잠들기 전 수분 섭취는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피부는 인체 중 가장 큰 기관으로 혈액의 1을 차지해 피부의 건강을 유지하고 체온을 조절합니다. 따라서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인체의 방어 기능이 약화됩니다. 새벽이나 아침에 심근경색 또는 뇌경색이 잘 발생하는 이유는 수면 시 많은 양의 수분이 손실되어 혈액이 탁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수면 시 흘리는 땀은 300cc 정도입니다. 계절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수면 시 배출되는 수분으로 인해 혈액의 점도가 상승하여 끈적끈적하고 탁해집니다. 음식을 천천히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음식을 빨리 먹는 데서 발생합니다. 건강 강의를 할 때 우스갯소리로 남편을 빨리 보내는 방법을 소개해 줍니다. 그것은 빨리 먹게 하라와 찬물을 마시게 하라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면 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물을 자주 마시도록 합시다. 이를 동시에 하면 되는데 바로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음식을 천천히 먹는 습관을 길러서 체내 장기가 음식을 소화시킬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음식을 받아들여 제 기능을 하도록 해서 건강을 유지합시다. 현대인은 정신없이 먹는 식습관으로 인해 과식이 일상화되었고 이로 인한 호르몬 장애와 신진대사의 불균형으로 다양한 현대적 질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기를 들고 바른 식생활 습관을 주장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소아과 의사 젠 존 베이다의 의사는 세상에는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은 없다. 음식은 그저 음식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올바른 식습관, 특히 먹는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마음 챙김 먹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수저 내려놓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둘을 동시에 손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어야 의식이 식사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말이죠. 밥 한 숟가락을 떠서 먹은 다음에 음식을 오래 씹고 반찬을 먹어야 합니다.
밥을 한 숟가락을 떠서 먹으면 손에 젓가락이 있어서 의식적으로 반찬이나 국을 향하게 됩니다. 거의 반사적으로 젓가락을 잡고 있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반찬을 먹으면 반찬에 있는 양념 맛 때문에 음식을 오래 씹지 못하고 바로 삼키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먼저 밥을 한 숟가락을 떠서 먹고 젓가락을 손에서 내려놓을 거예요. 밥을 30번 이상 씹은 다음에 반찬을 먹고 씹고 음식을 삼키세요. 이렇게 식사하면 식사 시간이 최소 15분 이상은 넘어갈 거예요. 예전에 진료했던 치매 환자들의 잠자는 모습을 보면 모두 입을 벌리고 입으로 숨을 쉬는 상태에서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요양병원에 갈 기회가 있으면 잠자는 환자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입을 벌리고 자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입을 벌리고 잠자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뇌의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몸무게의 2%에 해당하는 1.4kg이지만 20%의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과열될 수 있습니다.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뇌의 상층부에서는 머리털이 역할을 해주고 뇌의 기저부인 코로 숨을 쉴 때 부비동에 들어오는 신선한 차가운 공기를 통해 과열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특히 저동 뇌화 수체 바로 밑에 존재하기 때문에 뇌화 수체가 과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조절 센터인 뇌화 수체가 과열되지 않도록 해서 정상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호흡을 잘 해야만 가능합니다. 호흡할 때, 특히 숨을 들이마실 때 공기의 흐름을 보면 코로 숨을 쉴 때 부비동을 환기시키는 공기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뇌화 수체의 밑부분인 부비동을 저평이라고 합니다. 비강으로 호흡하면, 즉 코로 호흡하면 공기가 저평동 부분을 지나면서 과열되어 있는 뇌화 수체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반대로 뇌를 시원하게 해주면서 따뜻하게 되어진 공기는 폐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로 그런 공기가 됩니다. 코로 숨을 쉬는 것은 단지 뇌뿐만 아니라 폐 건강에도 좋습니다. 평생 찬물을 마셨던 분에게 속는셈 치고 한 달 동안만 따뜻한 물을 마셔보라고 권해본 적이 있는데요. 재밌는 건 다시 찬물을 마시라고 하면 이제는 찬물을 못 마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노화의 과정에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수분의 변화와 온도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큰 변화는 수분의 감소입니다. 막 태어난 유아는 몸무게의 70에서 80%가 수분이지만 청장년기에는 60%, 노년기에는 남자가 55%, 여자가 50%까지 체내 수분이 감소합니다. 이러한 체내 수분의 감소로 인한 눈에 잘 보이는 신체 변화는 주로 피부의 변화입니다. 피부의 수분 변화는 주로 피하층에서 일어납니다. 피하층에는 혈관, 림프관, 미세신경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피하층의 수분 감소로 인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변화는 피부주름입니다. 따라서 피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부의 보습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피부의 노화에서 수분의 변화는 주로 피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외부에서 피부 보습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피부의 피하층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뼈도 22% 수분으로 채워져 있으며 수분의 배설과 흡수량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루의 총 수분 배설량은 2600cc이며 이것은 곧 흡수량도 2600cc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수분 흡수량 중 500cc는 음식을 통해 흡수하며 나머지 2100cc는 마셔서 보충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머그잔 한 컵의 용량은 350cc 정도이며 하루에 6잔의 물을 마시라고 권장합니다. 350cc 6잔은 2100cc가 되므로 하루 6잔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음식은 주로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밥을 할 때도 물이 필요하고 나물을 무칠 때도 끓는 물에 나물을 살짝 데치고 국을 끓일 때도 물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6잔 마시기 어렵다면 하루 5잔을 마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따뜻한 물 6잔의 기적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상 체온 범위도 달라집니다. 0세에서 2세까지는 36.4도에서 38도까지를 정상 체온 범위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경우
35.8도부터 37.5도까지를 정상 체온 범위로 간주됩니다. 즉, 나이가 들면 체온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점은 고령자의 37.5도는 어린아이의 38도에 해당하는 고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화를 맞거나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건강한 노화를 준비하여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수분 부족과 체온 저하라는 큰 변화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수분 부족은 수분 보충을 통해 체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하루에 따뜻한 물을 6잔 마시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을 6잔 마시면 첫 번째 효과로 살이 빠집니다. 살이란 지방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따뜻하게 유지하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입니다. 추운 지역에 사는 에스키모들은 따뜻한 지역 사람들에 비해 피지방층이 두껍습니다. 이는 추운 지역에서 피지방이 체온 조절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면 피지방층이 얇아지며 살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뜻한 물 연구 초기에 60대 중반 여성이 살을 빼고 싶다며 하루에 6잔의 따뜻한 물을 마시면 살이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환자는 의사의 조언을 따라 실천한 결과로 한 달 후에 4kg의 체중 감량을 얻었습니다. 이 초기 연구 결과를 듣고 나도 놀라웠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코막힘 또는 기침에 좋다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평소에 마시던 따뜻한 물을 최대 12잔까지 마시게 됩니다. 약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잘 복용하지 않습니다. 이틀 정도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감기는 약을 먹는 것보다 증상 호전이 빠릅니다. 감기는 건조하고 차가운 조건에서 잘 옵니다. 그래서 건조하고 차가운 겨울철에 감기에 잘 걸리는 것입니다. 건조하고 차가운 조건에 반대로 하면 감기 예방은 물론 감기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은 말 그대로 따뜻함으로 차가운 것과 반대이며 물은 건조한 환경에서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감기를 일으키는 원인의 대부분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의 증식 조건 중 하나가 신체 온도보다 약간 낮은 온도입니다. 바이러스는 저온에서 잘 증식합니다. 그러므로 체온이 잘 떨어지는 겨울에는 감기에 잘 걸리게 됩니다. 또한 평소에 몸을 차갑게 하는 습관이 감기에 잘 걸리게 합니다. 세 번째 효과로는 생리통이 줄어듭니다. 생리통의 주 원인 중 하나가 수분 부족입니다. 생리기관에는 뇌에서 생리기관의 수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감지하여 이를 위해 다른 기관의 수분을 생리기관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랫배에서 통증이 생기는 반면 다른 신체 부분은 수분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생리전 증후군은 이러한 수분 부족 현상에서 기인합니다. 생리 전부터 충분한 수분을 체에 축적하여 몸의 수분 부족과 이로 인한 다양한 신체적 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뜻한 물의 기는 근육의 긴장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근육에 더 많은 혈액이 공급되어 생리통이 완화됩니다. 여섯 번째 효과는 여드름과 뾰루지를 줄여줍니다. 여드름이 잘 생기는 피부를 검지로 문질러 보면 기름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성 피부입니다. 지성이라는 말은 기름기가 많은 피부를 의미합니다. 지방이 피지선에서 분비되어 잘 배출되지 못하고 고이는 것은 마치 물이 고이면 썩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분비물은 세균이 잘 자랄 수 있는 온상이 됩니다. 세균 감염이 일어나면 환원되어 환성 여드름으로 발전합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 기름이 잔뜩 묻은 그릇을 따뜻한 물에 잘 씻듯이 지성 피부도 따뜻한 물을 열심히 마시면 여드름이 잘 해결됩니다. 지성 피부의 여드름에는 시험 삼아 3개월 동안 따뜻한 물 6잔 마시기를 추천합니다. 따뜻한 물로 설거지하는 것과 원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물을 마시면 소화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소화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하나가 온도입니다. 소화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로서 온도에 따라 활성이 변합니다. 일반적으로 효소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반응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온도가 올라가면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 반대로 반응 속도가 감소합니다. 우리 몸의 신체 온도가 37.5도인 것은 온도와 산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효소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시는 따뜻한 물이 효소의 활성 온도에 접근할 때 효소가 잘 활성화되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변비가 사라집니다. 찬물을 마시면 장운동이 저하되어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찬물이 물 분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장운동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삼투압에 의해 장내 물 분자가 체내로 흡수됩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배도 따뜻해지므로 변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비듬이 줄어듭니다. 충분한 수분 공급을 통해 피부의 건조를 예방하면 비듬도 줄어듭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오므로 권장됩니다. 특히나 운동 후에는 찬물을 마시지 마세요. 운동 후에 찬물을 마시는 것은 최악의 조합입니다. 여름에 준비 운동 없이 수영장에 뛰어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접시를 찬물에 갑자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마비 같은 큰 충격은 아니어도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러한 충격에 노출되면 그 충격이 축적되어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뜨거운 접시와 같이 달궈져 있는 상황은 운동, 등산, 노동을 했을 때 또는 찜질방에 있을 때, 열받았을 때,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술을 마셨을 때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대부분 찬물을 찾습니다. 바로 찬물이 뜨거운 접시를 찬물에 넣으면 깨지는 것과 같은 충격을 몸에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동을 한 뒤에 찬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운동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운동 후에 물을 마시는 요령은 따로 있습니다. 먼저 몸이 식을 때까지 땀을 닦고 기다린 다음 찬물 가열을 한 다음 약간 따뜻한 물을 마십니다. 운동 후에는 몸이 달궈져 있는 상황이므로 약간 따뜻한 물을 마시면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운동을 하면 열이 나지만 측면에서 운동을 하느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에너지를 보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을 통해서 따뜻한 열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은 현대인이 당면한 만성 질환이기도 합니다.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42도 이상의 온도에 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암세포는 42도 이상에서 죽지만 정상세포는 45도가 돼야 죽습니다. 바꿔 말하면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비교해 조금 더 잘 생존합니다. 즉, 암세포는 저체온 환경을 좋아합니다. 저체온은 저산소 환경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암치료 방법에는 하이팩 요법이 있습니다. 원리를 설명하자면 정상세포는 42도 이상에서도 생존하고 암세포는 40도에서 변화하여 42도를 넘어가면 여기지는 원리를 이용한 치료요법입니다. 이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면역력 증강과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수분 부족 상태에 이르게 되고 연속적인 반응으로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혈압이 높은 경우 혹시 수분 부족 상태는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꾸준히 물을 충분히 마셔보면서 혈압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따뜻한 물 6잔을 꾸준히 마시면 2에서 3개월 뒤 수축기 혈압은 10에서 15 정도, 이완기 혈압은 5에서 10 정도 하강합니다. 보통 혈압약을 개발할 때 신약은 기존 약에 비해 수축기 혈압을 10에서 15 정도만 하강시켜 좋은 약으로 평가되며 출시됩니다. 물, 특히 따뜻한 물도 신약 못지않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셔야 하는 이유. 수면에 들어가면 초반에 많은 땀을 흘립니다. 대부분은 잠든 직후에 땀을 흘리고 약 1컵 분량의 땀을 흘리기 때문에 수면 시간 내내 수분 부족 상태로 잠을 자게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물 한 잔, 가급적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기를 권합니다. 취침 전에 적당한 수분 섭취는 수면 중에 갈증을 예방해 줍니다. 수면 중에 1컵 분량의 땀을 흘리는데 거의 대부분이 잠든 직후에 배출됩니다. 따라서 수면 중에 갈증을 느끼기 쉽습니다. 갈증을 느끼면 수면 중간에 일어나서 물을 마셔야만 갈증이 해결되므로 질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없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침대 중간에 깨면 다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권합니다. 물이 지나치게 뜨거우면 자율신경계 중 교감신경계를 향상시킵니다. 잠들기 전 수분 섭취는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피부는 인체 중 가장 큰 기관으로 혈액의 일을 차지해 피부의 건강을 유지하고 체온을 조절합니다. 따라서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인체의 방어 기능이 약화됩니다. 새벽이나 아침에 심근경색 또는 뇌경색이 잘 발생하는 이유는 수면 시 많은 양의 수분이 손실되어 혈액이 탁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수면 시 흘리는 땀은 300cc 정도입니다. 계절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수면 시 배출되는 수분으로 인해 혈액의 점도가 상승하여 끈적끈적하고 탁해집니다. 음식을 천천히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음식을 빨리 먹는 데서 발생합니다. 건강 강의를 할 때 우스갯소리로 남편을 빨리 보내는 방법을 소개해줍니다. 그것은 빨리 먹게 하라와 찬물을 마시게 하라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면 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물을 자주 마시도록 합시다. 이를 동시에 하면 되는데 바로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음식을 천천히 먹는 습관을 길러서 체내 장기가 음식을 소화시킬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음식을 받아들여 제 기능을 하도록 해서 건강을 유지합시다. 현대인은 정신없이 먹는 식습관으로 인해 과식이 일상화되었고 이로 인한 호르몬 장애와 신진대사의 불균형으로 다양한 현대적 질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기를 들고 바른 식생활 습관을 주장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소아과 의사 젠 존 베이다의 의사는 세상에는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은 없다. 음식은 그저 음식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올바른 식습관, 특히 먹는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마음 챙김 먹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수저 내려놓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둘을 동시에 손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어야 의식이 식사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말이죠. 밥 한 숟가락을 떠서 먹은 다음에 음식을 오래 씹고 반찬을 먹어야 합니다. 밥을 한 숟가락을 떠서 먹으면 손에 젓가락이 있어서 의식적으로 반찬이나 국을 향하게 됩니다. 거의 반사적으로 젓가락을 잡고 있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반찬을 먹으면 반찬에 있는 양념 맛 때문에 음식을 오래 씹지 못하고 바로 삼키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먼저 밥을 한 숟가락을 떠서 먹고 젓가락을 손에서 내려놓을 거예요. 밥을 30번 이상 씹은 다음에 반찬을 먹고 씹고 음식을 삼키세요. 이렇게 식사하면 식사 시간이 최소 15분 이상은 넘어갈 거예요. 예전에 진료했던 치매 환자들의 잠자는 모습을 보면 모두 입을 벌리고 입으로 숨을 쉬는 상태에서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요양병원에 갈 기회가 있으면 잠자는 환자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입을 벌리고 자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입을 벌리고 잠자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뇌의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몸무게의 2%에 해당하는 1.4kg이지만 20%의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과열될 수 있습니다.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뇌의 상층부에서는 머리털이 역할을 해주고 뇌의 기저부인 코로 숨을 쉴 때 부비동에 들어오는 신선한 차가운 공기를 통해 과열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특히 저동 뇌화 수체 바로 밑에 존재하기 때문에 뇌화 수체가 과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조절 센터인 뇌화 수체가 과열되지 않도록 해서 정상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호흡을 잘 해야만 가능합니다. 호흡할 때, 특히 숨을 들이마실 때 공기의 흐름을 보면 코로 숨을 쉴 때 부비동을 환기시키는 공기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뇌화 수체의 밑부분인 부비동을 저평이라고 합니다. 비강으로 호흡하면, 즉 코로 호흡하면 공기가 저평동 부분을 지나면서 과열되어 있는 뇌화 수체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반대로 뇌를 시원하게 해주면서 따뜻하게 되어진 공기는 폐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로 그런 공기가 됩니다. 코로 숨을 쉬는 것은 단지 뇌뿐만 아니라 폐 건강에도 좋습니다.